여러분, 런던의 한 다리 밑에서 한 남자가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됩니다. 그런데 좀 이상해요. 그의 주머니에는 벽돌 몇 개와 함께 현금 1만 5천 달러가 쑤셔 넣어 있었습니다. 언론은 자살이라고 보도했죠. 마피아는 이건 경고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티칸은 그냥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했죠. 돈과 권력, 그리고 역사가 충돌하는 이곳은 경제 역사 채널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알게 될 진실은 보이는 것처럼 그리 간단하지 않을 겁니다. 자, 세상의 부와 지혜를 꿰뚫어보는 영적인 축복을 받기 원하신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그 여정에 동참하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부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될지도 모릅니다. 1982년 로베르토 칼비라는 은행가의 죽음은 단순히 한 개인의 비극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현대사에서 가장 비밀스럽고 위험한 금융제국의 민낯을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죠. 바로 신앙과 권력, 그리고 바티칸을 통해 흘러다닌 수십억 달러의 추적 불가능한 검은 돈으로 세워진 제국 말입니다. 독실한 가톨릭 은행가였던 그가 왜 차가운 다리 밑에서 시신으로 발견되었을까요? 이 미스터리를 풀려면 먼저 사제들과 대리석으로 가득한 도시 바티칸이 어떻게 금융 초강대국이 되었는지부터 알아봐야 합니다. 이야기는 거의 1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29년 교황 비오 11세는 이탈리아의 독재자 베니토 무솔리니와 라테란 조약이라는 빅딜을 체결합니다. 이 조약은 3가지 핵심 내용을 담고 있었죠. 첫째, 바티칸 시국을 주권국가로 인정한다. 둘째, 가톨릭 교회의 정치적 독립을 보장한다. 그리고 셋째, 수세기 동안 교회가 이탈리아에 빼앗겼던 재산에 대해 보상한다. 무솔리니가 지불한 보상금, 현금과 국채를 합쳐 무려 17억 5천만 리라. 이 돈이 바로 바티칸 현대 자산의 기초, 즉 시드머니가 된 겁니다. 한국으로 치면 일제강점기가 끝나고 나라를 세울 때 일본이 막대한 보상금을 줬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돈을 어떻게 굴리느냐에 따라 국가의 운명이 달라지겠죠. 바티칸은 이 돈을 관리하기 위해 새로운 기관을 만듭니다. 바로 종교사업을 위한 기관, 줄여서 IOR. 오늘날 우리가 바티칸 은행이라고 부르는 곳이죠. 공식적인 임무는 아주 거룩했습니다. 종교 프로젝트나 자선 활동을 위한 기금을 관리하는 것. 하지만 실질적인 장점은 아주 세속적이었죠. 바로 주권 국가로서 이탈리아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세금도 없고 회계 감사도 없고 투명성도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로마 한복판에 위치한 완벽한 역의 은행, 즉 조세 회피처가 탄생한 겁니다. 마치 서울 한복판에 케이맨 제도나 버진 아일랜드가 통째로 들어온 격이죠. 1960년대가 되자 바티칸 은행은 세계에서 가장 비밀스러운 금융기관 중 하나로 자리 잡습니다. 누구의 돈이든 어디로든 아무런 감독 없이 옮길 수 있었죠. 냉전이 심화되면서 이런 비밀주의는 엄청나게 가치 있는 전략적 도구가 되었습니다. 이때 교회와 아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던 이탈리아 은행 방코 암브로시아노가 무대에 등장합니다. 이 은행의 회장 로베르토 칼비, 그는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고 매력적이고 야심 넘쳤으며 무자비할 정도로 창의적인 금융인이었습니다. 남들이 한계라고 생각하는 지점에서 기회를 봤던 사람이죠. 1970년대 칼비는 룩셈부르크, 파나마, 나소, 남미 등지의 유령 회사, 즉 페이퍼 컴퍼니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시작합니다. 서류상으로는 모두 독립된 회사들이었지만 실제로는 방코
그들의 수법은 이랬습니다. 칼빈은 방코 암브로시아노에서 이 유령 회사들로 거액의 대출을 주선합니다. 그러면 바티칸 은행은 지급 보증서에 서명을 해줬죠. 만약 이 회사들이 돈을 못 갚으면 우리가 대신 갚아주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하지만 애초에 돈을 빌리는 주체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냥 종이 위의 회사들이었으니까요. 대출은 전부 가짜였죠. 돈은 조세 회피처 계좌로 사라졌다가 여러 중개인을 거쳐 다시 나타나서는 특정 정치 세력의 자금으로, 비밀 작전 비용으로, 그리고 조직 범죄에 검은 돈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수십억 달러가 이런 식으로 조용히, 흔적도 없이 종교의 이름 아래 움직였습니다. 냉전 시대 바티칸과 서방 정보기관들은 공산주의 저지라는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는 곧 반공산주의 운동에 자금을 대야 한다는 의미였고, 설령 그 과정이 불법이라 할지라도 눈을 감아주었죠. 방코 암브로시아노와 바티칸 은행에서 나온 돈은 폴란드의 자유노조, 솔리다르노시치로 흘러들어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레흐 바엔사가 이끌었던 이 운동은 결국 동유럽의 소련 지배를 무너뜨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죠. 하지만 모든 돈이 이렇게 고귀한 명분을 위해 쓰인 건 아니었습니다. 일부는 남미의 우익 독재 정권으로, 암시장 무기 거래 자금으로, 심지어 시칠리아 마피아가 관리하는 헤로인 밀메루트로 흘러들어갔습니다. 냉전의 논리 속에서 도덕은 하나의 거래 수단이 되었고, 아이러니컬하게도 교회는 하느님과 국가를 위한 돈 세탁소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 거대한 거미줄의 중심에는 시카고 출신의 미국인 사제 폴 마르친쿠스 대주교가 있었습니다. 그는 바티칸 은행의 총재였죠. 180cm가 훌쩍 넘는 거구에 고릴라라는 별명을 가졌던 그는 교황 바오로 6세와 요한 바오로 2세 모두의 신임을 받으며 바티칸 내에서는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성역으로 여겨졌습니다. 마르친쿠스와 칼빈은 사실상 그림자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종교라는 완벽한 위장막을 이용해 전통적인 경로로는 절대 추적할 수 없는 돈들을 움직였죠. 한동안 이 시스템은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방코 암브로시아노는 유럽과 남미 전역으로 확장했고 수익은 치솟았습니다. 칼빈은 가톨릭계에서 하느님의 은행가라 불리며 칭송받았죠. 하지만 환상은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1978년 이탈리아 금융당국은 방코 암브로시아노가 승인 없이 엄청난 액수의 돈을 해외로 빼돌린 사실을 발견합니다. 칼빈은 외환관리법 위반, 즉 불법 자금 밀반출 혐의로 기소되었죠. 그는 체포되어 유죄 판결을 받고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가 항소기간 중이라는 이유로 미스터리하게 풀려나더니 다시 은행 회장으로 복귀한 겁니다. 그의 권력은 어떤 위기 속에서도 살아남는 것처럼 보였죠. 그 와중에도 익명의 회사들, 추적 불가능한 송금 내역, 바티칸 은행이 직접 서명한 지급 보증서들이 계속해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방코 암브로시아노가 단순히 돈 세탁만 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 명백해졌죠. 이 은행은 정치, 종교, 그리고 범죄 조직을 아우르는 거대한 권력 생태계 그 자체를 유지하는 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바티칸은 결코 순진한 구경꾼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침묵의 동업자였죠. 1980년대 초 더 이상 숫자가 맞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방코 암브로시아노의 해외 대출 규모는 실제 자본금을 훌쩍 넘어섰고 무려 13억 달러, 현재 가치로 수조 원에 달하는 돈의 행방이 묘연해졌습니다. 수사관들이 턱 밑까지 추격해오자 칼빈은 바티칸의 도움을 애원했습니다. 그는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에게 직접 편지를 써서 만약 은행이 무너지면
교회의 비밀 금융 활동이 전부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의 간절한 호소는 묵살당했습니다. 1982년 6월 17일, 칼빈은 위조 여권으로 이탈리아를 탈출합니다. 그의 손에는 바티칸의 연루 의혹을 상세히 기록한 서류와 현금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열흘 뒤, 그는 런던의 블랙프라이어스 다리 밑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겁니다. 이 죽음의 상징성은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블랙프라이어스는 검은 수사들이라는 뜻으로 도미니코 수도회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동시에 이곳은 마피아와 이탈리아 정보기관 모두와 연결된 비밀 결사, 프로파간다도회라는 프리메이슨 지부의 멤버들이 사용하던 별명이기도 했습니다. 칼빈은 P2의 회원이었습니다. 이 조직에는 군 고위 장성들, 비밀 요원들, 그리고 금융가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었죠. 대중에게 P2는 그저 또 하나의 프리메슨 지부처럼 보였지만 실체는 이탈리아의 가장 강력한 인물들을 연결하는 그림자 정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의 은행가가 다리 밑에서 벽돌을 주머니에 넣은 채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비서 역시 이미 밀라노의 방코 암브로시아노 본사 건물에서 추락사한 뒤였죠. 몇 주 안에 은행은 완전히 붕괴했습니다. 이후 현대사에서 가장 복잡한 금융수사가 시작됩니다. 회계 감사관들은 수십 개의 유령 회사와 조세 회피처를 통해 사라진 돈의 흔적을 쫓았고 그 흔적은 계속해서 바티칸 은행을 가리켰습니다. 바티칸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바티칸 은행, 즉 IOR은 단순히 주주일 뿐 방코 암브로시아노의 부채에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죠. 하지만 수사관들은 마르친쿠스 대주교가 직접 서명한 수억 달러에 달하는 대출 보증 서한들을 찾아냈습니다. 법적으로 이 서명들은 바티칸의 배상 책임을 지우는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이탈리아 검찰은 마르친쿠스를 체포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했죠. 그는 바티칸 시민권을 가졌고 이탈리아 사법권이 미치지 않는 바티칸 성벽 안에 살고 있었으니까요. 전 세계가 이 사건을 주목했습니다. 교회의 명성은 불타고 있었고 도덕적 권위의 상징인 교황청은 화이트 칼라 범죄의 소굴이 되어버렸습니다. 방코 암브로시아노가 붕괴했을 때 무너진 것은 투자자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바티칸의 가장 깊은 비밀이 세상의 빗속으로 끌려 나온 것이죠. 수십억 달러가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유령 네트워크를 통해 사라졌고 수세기 만에 처음으로 교황청은 기도로 해결할 수 없는 세속적인 문제, 즉 국제금융수사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바티칸의 첫 번째 대응은 부인이었습니다. 마르친쿠스 대주교는 IOR이 사라진 돈과 아무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죠. 하지만 수사관들의 손에는 바티칸 공식 용지의 마르친쿠스가 직접 서명한 대출 보증서들이 있었습니다. 그 서명들 때문에 바티칸은 10억 달러가 넘는 빚을 져야 할 판이었습니다. 이탈리아 검찰이 마르친쿠스를 기소하려 하자 바티칸은 주권을 방패로 내세웠습니다. 1929년 라테란 조약 덕분에 이탈리아 법은 바티칸 영토 내에서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죠. 마르친쿠스는 그냥 바티칸 시국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무려 7년 동안 그는 체포될 걱정 없이 성문 안에서 살았습니다. 한편 돈의 흔적은 더 깊은 그림자 속 세계로 이어졌습니다. 법의학 회계사들은 방코 암브로시아노의 계좌가 시칠리아 마피아, 남미의 마약 카르텔, 심지어 라틴 아메리카의 암살단과 연결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칼비의 은행과 관련된 일부 유령 회사들은 냉전 시기 우익 독재 정권에 무기와 현금을 대는 통로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작전들에서 바티칸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공식적으로는 여전히 불분명합니다. 하지만 비공식적으로 역사학자들과 언론인들은
바티칸의 금융 네트워크가 서방 정보기관들이 지원한 더 큰 반공산주의 전략의 일환으로 정치 자금을 위장하는 데 사용되었다는 데 동의합니다. 이데올로기와 돈이 섞이자 도덕의 경계선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증인들도 함께 사라졌죠. 칼비가 죽은 지 몇 달 만에 이 사건과 관련된 몇몇 핵심 인물들이 약물과다, 자살 혹은 사고로 위장된 채 시신으로 발견되었습니다. 누구도 법정에서 증언하지 못했죠. 수사가 길어지면서 바티칸의 이미지는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수세기 동안 영혼의 수호자로 여겨졌던 곳이 이제는 검은 돈의 안식처처럼 보였습니다. 독실한 신자들조차 생각지도 못했던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재무제표에 영혼을 팔아버린 것인가? 1984년 수년간의 법적 다툼 끝에 바티칸은 이탈리아 당국과 합의에 이릅니다. 방코 암브로시아노의 채권자들에게 2억 5천만 달러를 보상금으로 지불하기로 한 것이죠. 물론 죄를 인정한 것이 아니라 선의의 합의금이라는 명목이었습니다. 하지만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침묵에도 대가가 따른다. 교황은 공개적으로 이 사태를 심각한 슬픔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닫힌 문 뒤에서는 바티칸의 금융조직이 조용히 재편되고 있었습니다. 마르친쿠스는 1989년까지 총재직을 유지하다가 미국으로 은퇴해 애리조나에서 골프를 치며 여생을 보냈습니다. 그는 끝내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로베르토 칼비는요? 그의 죽음은 공식적으로 자살로 종결되었습니다. 수십 년이 지난 후 법의학 재조사를 통해 타살이라는 사실이 증명되기 전까지는 말이죠. 목에 남은 상처는 목을 매달았을 때 생기는 상처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른 곳에서 교살된 후 다리 밑에 매달렸던 겁니다. 2003년 영국 법원은 사건을 재수사했고 마피아 조직원을 포함한 5명의 용의자가 재판에 섰지만 모두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대부분이 오랫동안 의심해왔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칼비는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살해당했다는 것. 그는 정부, 갱스터, 그리고 교회를 위해 돈을 옮겼던 남자였고 결국 그 세 집단 모두에게 버림받은 소모품이 되었습니다. 이 암브로시아노 스캔들이 유독 충격적인 이유는 단순히 부패 때문만이 아닙니다. 바로 은폐의 규모 때문이죠. 바티칸, 이탈리아 정부, 정보기관 등 관련된 모든 기관이 이 사건을 묻어버릴 이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평판, 너무나 많은 동맹관계, 그리고 너무나 많은 비밀이 걸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비밀주의는 이후 바티칸의 기본값이 되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새로운 스캔들이 터져나올 때마다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었죠. 1993년 바티칸 관리들이 정치적 뇌물과 관련된 5억 달러 규모의 돈 세탁 사건에 연루됩니다. 2010년 이탈리아 검찰은 의심스러운 국경 간 자금 이동과 관련된 바티칸 계좌를 동결합니다. 2013년 교황 베네딕토 16세가 거의 600년 만에 처음으로 자진 사임하는데 그 배경에는 교황청 내의 부패와 암투를 폭로하는 문서 유출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티칸 자체 감시 기구조차 IOR을 불법 자금의 통로가 될 수 있다고 묘사했을 정도니까요. 프란치스코 교황은 개혁을 약속했습니다. 고위 관리들을 교체하고 외부 회계 감사관을 도입했으며 새로운 투명성 규정도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IOR, 즉 바티칸 은행은 여전히 블랙박스로 남아있습니다. 주주도 없고 대중에게 공개되는 보고서도 없으며 오직 교황에게만 책임을 집니다. 오늘날까지도 그곳은 영성과 비밀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운영되는 주권을 가진 역의 은행인 셈이죠.
어쩌면 역사상 모든 강대국은 결국 같은 교훈을 배우는지도 모릅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신념뿐만 아니라 그 신념을 뒷받침하는 시스템까지 통제해야 한다는 것을요. 바티칸은 단지 그 교훈을 일찍 깨달았고 완벽하게 만들었을 뿐입니다. 이야기가 씁쓸한 이유는 사제들이 은행가가 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은행가들이 다른 종류의 사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신뢰를 화폐로 재무제표를 도덕적 권위로 삼는 금융신앙의 수호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은 바티칸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암브로시아노 스캔들은 현대 글로벌 금융의 기본 구조가 될 것들을 예고했습니다. 역의 계좌, 유령회사, 정치 자금 세탁, 그리고 종교, 기업, 국가 권력의 조용한 융합 같은 것들 말이죠. 오늘날 교회를 위해 수십억 달러를 숨겨주었던 바로 그 메커니즘은 전 세계의 대기업, 과도 재벌, 그리고 정부들이 똑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부패를 발명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부패에 세례를 주었을 뿐이죠. 결국 암브로시아노 사건은 신학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도덕적, 정치적, 그리고 재정적 레버리지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바티칸의 주권은 현대의 억만장자들이 조세 회피처에서 찾는 바로 그 권력, 즉 법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에서 활동할 권리를 부여했습니다. 수십억 달러와 은행가를 잃고도 바티칸 은행이 살아남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실패할 수가 없었던 거죠. 만약 자신들의 역할을 인정했다면 그것은 신앙과 금융이 별개라는 환상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을 의미했을 테니까요. 그리고 권력의 세계에서 환상은 전부입니다. 정부, NGO, 심지어 현대 기업까지 도덕적 권위를 기반으로 세워진 모든 기관을 보십시오. 패턴은 반복됩니다. 이상이 클수록 그림자는 더 짙어집니다. 암브로리아노 스캔들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종교 제국이 동시에 가장 정교한 금융 제국 중 하나였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을 뿐입니다. 로베르토 칼비의 시신은 런던의 다리 밑에서 흔들렸을지 모르지만 그가 구축하는 데 일조했던 시스템은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진화하고 디지털화되고 글로벌화되었죠. 오늘날에도 바티칸 은행은 수십억 달러의 자산을 관리합니다. 여전히 어떤 국가의 사법권 밖에서 운영됩니다. 교황들은 검소함을 설교할지 모르지만 돈의 제국은 온전하게 남아있습니다. 가장 순수한 형태의 신앙은 증거 없는 믿음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금융 역시 숫자를 걷어내고 보면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요구합니다. 바로 신용이죠. 바티칸을 뒤흔든 이 숨겨진 금융 스캔들은 단순히 탐욕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권력이 가진 가장 오래된 유혹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더 높은 무언가를 섬긴다고 주장할 때 세상의 규칙은 더 이상 자신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믿음 말입니다. 역사는 반복되지 않지만 라틴어로 운율을 맞춘다고 하죠. 교회가 투명성을 약속할 때마다 신자들은 하늘을 우러러봅니다. 그리고 회계사들은 스위스를 바라봅니다.